유럽 지역의 출산 통계는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실제 출산율 수치는 대부분 이민자들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래 유럽 국적을 가진 많은 이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유럽은 점차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 쌍둥이의 어머니조차 독일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 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 혜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일 뮌헨 지역의 저명한 건축가인 리아나 씨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심한 충격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아나이며 현재 35세로 독일 뮌헨에서 건축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 베르너는 IT 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저희에게는 만 7세의 일란성 새 쌍둥이 딸, 아멜리아, 벨리나, 클라라가 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리엔 광장에서 쇼핑을 마친 후 저희는 지하철 유벤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뮌헨 지하철은 늘 그랬듯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엄마, 저 피곤해요라고 막내 클라라가 칭얼거렸습니다. 클라라는 세 쌍둥이 중 몇 분 늦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이제 곧 집이야 라고 달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여섯 명으로 보이는 젊은 무리들이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는데 최근 뮌헨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엄마 손 꼭 잡아. 저는 아이들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벽 쪽으로 몸을 붙여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저희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듯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인트스콜디경. 잠시만요. 비트 한 명이 다가와 묻는 신용을 했으나 어눌한 독일어에 동유럽 액센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다른 두 명이 양옆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 급해요. 제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으나 그들은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 벨리나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제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으나 그 순간 더욱 큰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첫째 아멜리아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멜리아. 아멜리아. 저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제 첫째 딸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승강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디에도 아멜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인카인드. 내 아이가 없어졌어요. 저는 독일어로 절규했지만 지나가는 승객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소매치기 무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저는 남은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아멜리아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강장 반대편 끝, 화장실 입구 근처에 아멜리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지만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멜리아. 저는 달려가 아이를 격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짧디 짧은 5분이 제 일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아저씨들이 저를 막 밀쳤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아나 씨, 다치지 않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이런 일이 워낙 많아서. 제 딸이 실종될 뻔했어요. 고작 7살짜리 아이인데요. 저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용의자들도 이미 현장을 벗어났으니 담당 경찰관은 형식적으로 신고서만 작성한 채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새 아이들은 제 옷자락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씩씩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지하철만 타면 심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이제 지하철 타기 싫어요.
또 그 아저씨들 만나면 어떡해요? 아이들의 그 말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독일 땅에서 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참혹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베르너와 깊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무서웠어. 아멜리아가 진짜 사라질 뻔했어. 경찰은 뭐라고 하던데? 요즘 흔한 일이래? 어떻게 그게 흔한 일이 될 수 있어? 베르너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인 남편 역시 최근 독일 내 치안 악화 상황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들의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뮌헨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손꼽히는 건축사무소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친환경 건축물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했죠. 베르너는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등 저희는 독일의 전형적인 중산층 전문직 부부였습니다. 새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아나 씨, 축하합니다. 3명입니다. 의사의 말에 베르너와 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를 키우는 것도 버거울 텐데 셋이라니. 하지만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3년의 출산 휴가 보장, 매달 지급되는 육아 수당, 무상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공립 유치원까지. 새 쌍둥이를 양육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부담과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는 뮌헨 슈바빙 지역의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였습니다. 200년 된 건물을 제가 직접 리모델링한 아파트였는데 제가 직접 모든 인테리어를 설계했죠. 아이들 방은 파스텔 톤으로 아름답게 꾸몄고 거실 한쪽에는 넓은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멜리아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싱그러운 잉글리셔 가르텐 공원이 바라보였고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새 아이를 차례로 깨웠습니다. 아멜리아, 벨리나, 클라라, 일어날 시간이야. 똑같이 생긴 세 딸이 하나둘씩 눈을 뜨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신비로웠습니다. 유전자의 오묘한 신비라고 할까요? 아침 식사는 항상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통밀빵, 치즈와 햄, 신선한 과일,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 등 전형적인 독일식 아침 식사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워요? 오늘은 체육 시간에 수영장 간다고 했잖아. 아, 맞다. 수영복 챙겼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단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턴 모어건, 리아나 씨. 쌍둥이들이 또 자랐네요. 새 쌍둥이예요, 포겔 씨. 아, 맞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학교는 전형적인 독일 공립학교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었고 선생님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사무소에서 퇴근하면 저는 곧장 학교로 향해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세 아이가 동시에 달려와 저를 껴안는 모습은 제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놀이터에 잠시 들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다른 엄마들과 육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리아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바비큐 파티 어때요?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베르너는 오후 6시면 퇴근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 역시 전쟁과 폭력을 겪어온 아이들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제 딸이 폭력을 당했는데 이해를 하라고요? 폭력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딸은 대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벨리나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선생님들이 더 세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벨리나가 조금씩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그 오빠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니? 독일 여자애들은 다 쉽다고. 그리고 나중에 크면 자기들이랑 결혼해야 한다고요. 7살 아이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샌드위치를 빼둬서 바닥에 던졌어요. 돼지고기가 들어있다고 더럽다면서요. 그날 저녁 베르너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해야겠어. 그래도 학교 측에서 해결은 해주겠지?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죠. 일주일 후 아멜리아와 클라라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니? 네. 그런데 선생님이 오빠들한테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학부모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건을 제시하자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리아나 씨,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 딸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학부모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독일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양성을 배워야 해요. 다양성을 배우는 것과 폭력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곳에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 학부모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폴리티클리 커렉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리아나 씨, 우리 학교는 통합과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 딸들의 안전은요?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그동안 제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의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한때는 학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세 딸이 이제는 아침마다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학교 가기 싫어요? 억지로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불안함 속에 지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슈테른 씨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벨리나가 요즘 수업에 도통 집중을 못합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점심시간에 학교를 몰래 방문했습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세 딸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제 아이들만 구석에서 위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베르너, 우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학교라고 다를까? 뮌헨 전체, 아니 독일 전역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문제로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희 아파트 건물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포겔 가족은 저희와 비슷한 전문직 부부였고
12살 된 딸 한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우리 아이들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 2대와 구급차가 저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베르너와 함께 복도로 나가보니 포겔 시댁 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포겔 씨 부인은 복도에서 심하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포겔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저를 보자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나가. 우리 한나가. 옆에 있던 이웃 그로스 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하굣길에 공격을 당했대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져서 큰일은 없었지만 저는 충격으로 인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낮에 학교에서 집까지 불과 5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니.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3명의 젊은 남성이 한나를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오자 그들이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뭐래요?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워낙 이런 일이 많아서. 포겔 씨 부인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를 단독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항상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후 포겔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포겔 씨 부인이 떠나기 전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리아나 씨,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지만 저희 가족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포겔 가족의 사건은 저희 건물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을 둔 가족들은 더욱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1층에 사는 그로스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학교 보내기가 무서워서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시골이나 아예 다른 나라로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저희 동네는 이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혹은 단순한 개별 사건인 것처럼 그 심각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지역 신문사에 직접 문의했을 때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희는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중함이 우리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듯 했습니다. 한나 사건 이후 저는 아이들을 더욱 극도로 조심스럽게 보호했습니다. 학교 등하교는 물론 동네 놀이터도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수영장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뮌헨 시립 수영장은 한때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 탈의실 안에 남성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는 여자 탈의실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라이프가드. 제가 직원을 불렀지만 온 사람은 지쳐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여자 탈의실에 남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문화적 차이인가요? 그분들은 가족 문화가 달라서 저희가 강제로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제 딸들은 크게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수영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참다 못한 한독일인 노신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자 그들의 반응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뭐? 나치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음 정거장이 가까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트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희가 내리자 그들은 창문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거장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세 딸 모두 공포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다음 트램도 그 다음 트램도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은 쉽게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날 밤 베르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매번 택시를 탈 수도 없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르너가 퇴근길에 지하철 유벤에서 노트북 가방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IT 보안 전문가인 남편이 자신의 장비를 지키지 못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문이 닫히기 직전에 누가 가방을 채가서 뛰어내렸어. 순식간이었어. 회사 기밀이 담긴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암호화는 되어 있었지만 베르너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보안 점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베르너 역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희는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여기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아멜리아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저희가 영원히 교회에 살 수는 없는 노르디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아이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데 입구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만지면 안 돼, 절대로. 저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아, 또 그런가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라니 언제부터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들의 치안 상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 밤거리도 안전해. 기사에는 서울의 밤거리를 여성들이 혼자 걷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베르너, 이것 좀 봐. 한국이 정말 이렇게 안전할까? 회사에서 한국 근무 제안받았다고 했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래? 그때부터 저희의 한국 리서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 아파트 근처에는 커다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넨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터로 선정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오랜만에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엄마, 냄새가 이상해요. 벨리나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벤치마다 노숙자들이 누워 있었고
그네 근처에는 빈 술병과 온갖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잠깐만. 제가 주위를 살피는 동안 한 노숙자가 일어나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1유로만 주세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왔고 더 큰 소리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클라라가 제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놀이터에서 발길을 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네도 타지 못하고 미끄럼틀도 타지 못한 채. 엄마, 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해요? 오늘은 다른 데 가자. 하지만 다른 놀이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잉글리셔 가르텐의 놀이터로 갔지만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과 눈빛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형들 왜 저래요? 보지 마. 우리 다른 데서 놀자.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만한 다른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놀자. 엄마가 새로운 게임 생각해 볼게. 하지만 7살 새 쌍둥이에게 집은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 놀이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안 가요. 시청에 민원을 넣어볼까요? 저희는 함께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들의 권리는 보호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이터에서 공공연하게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경찰은 신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의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마자 노숙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옆에 있던 한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저희 동네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넨 전역의 놀이터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넨 놀이터의 위기, 아이들이 사라진 놀이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동네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사용된 주사 바늘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모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 가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 놀게 해야 할까요? 결국 많은 가족들이 사설 키즈 카페나 실내 놀이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가는데 50유로가 넘어요? 그래도 안전하니까? 안전을 돈으로 사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아멜리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밖에서 마음껏 놀 수 없어요? 글쎄, 요즘은 조금 위험해서. 언제쯤 다시 놀 수 있어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언제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베르너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유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은 어떨까? 회사에서 더 자세한 정보는 없어? 베르너가 노트북을 열어 회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보낸 자료야. 직원들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리포트인데. 자료 속 한국의 놀이터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죠. 이게 진짜야. 더 큰 문제는 이 교육이 의무라는 점이었습니다.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성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이런 교육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권리, 또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킬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성교육 주간이 끝난 후 우리 아이들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대화와 행동에 이상한 내용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데? 7살 아이가 말하기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느 날 벨리나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남자애들이 자꾸 이상한 걸 보여줘요. 뭘 보여주는데? 성교육 시간에 배운 것. 자꾸 흉내내요. 저는 즉시 학교에 항의했지만 답변은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아멜리아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아기는 정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학교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베르너와 상의 끝에 교육청에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교육은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을 통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무렵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베르너 회사의 서울지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중시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이처럼 노골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신체 안전 교육과 타인 존중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베르너, 이것 좀 봐. 한국은 정말 다르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세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과 알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권리마저 강제로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12월이 되자 뮌헨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이 가장 사랑했던 계절이었죠. 특히 마리엔 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동화 속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도 크리스마스 마켓 갈 거예요? 아멜리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사건 이후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 일주일 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정보당국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위협 경고. 뮌헨 포함 주요 도시 경계 강화. 베르너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다시 한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켓 입구마다 거대한 콘크리트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소총을 든 특수부대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왜 경찰 아저씨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클라라의 질문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야.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마켓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항과 같은 수준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방 검사, 금속 탐지기, 그리고 경찰의 엄격한 경계까지.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이야? 아니면 군사기지야?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켓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모두가 주의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글리바인 마실래요? 아이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기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다. 누군가 소리쳤고 순식간에 광장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세 딸은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재빨리 인파를 피해 뒤쪽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테러가 아니라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철제 간판 소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포는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제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벨리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회전목마도 타지 못하고 레프쿠헨 과자도 사지 못한 채 마켓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 시 주의사항,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세요.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이토록 무서운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가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철통 같은 보안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는데 며칠 후 학교에서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7살 아이들에게 테러 대피 훈련을 시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멜리아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숨는 연습했어요. 숨는 연습. 나쁜 사람이 학교에 오면 교실 불을 끄고 책상 밑에 숨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일까요? 아이들이 곱셈표 대신 생존법을 배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도시 전체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백화점, 기차역, 광장, 어디든 중무장한 경찰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베르너의 회사에서도 특별보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은 가급적 대중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출퇴근 경로를 수시로 바꾸라고 해. 그게 말이 돼? 테러리스트 때문에 우리가 숨어서 살아야 해? 하지만 이것이 바로 독일의 현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는 집에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가고 마켓을 돌며 캐럴을 들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진짜 크리스마스 마켓 갈 수 있을까요? 클라라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베르너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좀 봐. 서울의 크리스마스 풍경이야. 화면에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즐거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서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도 중무장 경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예뻐요. 아이들이 화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기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나 봐요. 아멜리아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전통과 문화가 공포 때문에 사라지고 있었으며 그 공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생활비는 독일이랑 비슷해요. 어떤 건 더 싸고 어떤 건 더 비싸고. 하지만 베르너 형부 조건이면 충분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차별 없이 살 수 있을까? 언니, 한국 사람들은 유럽인들한테 정말 친절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욱 그렇고요. 새 쌍둥이면 더 인기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희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불여일견이니까요. 2월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인천국제공항,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안전한 분위기. 엄마, 여기 공항 진짜 크고 깨끗해요. 여동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 애들아. 정말 반가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서울로 가는 길에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우와, 빌딩이 정말 높아요. 다리에 불빛이 예뻐요. 도착한 첫날부터 저희는 서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동생이 안내한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 무서운데 언니, 여기서는 밤 11시에도 애들 데리고 다녀요.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거리에는 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일지도 모른다고.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베르너는 회사 면접이 있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와 주거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데려간 곳은 용산국제학교 지구였습니다. 언니, 여기가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독일이랑 비슷한데 더 깨끗해요. 아멜리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럽풍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었지만 독일보다 훨씬 안전하고 청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학교는 덕수 초등학교였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공립학교였죠. 교감 선생님이 직접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을 존중하며 함께 공부합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와, 언니들 오빠들 공부 열심히 한다. 클라라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창의성도 강조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태권도, 한국 전통음악, 코딩, 미술.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아멜리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프랑스 학교였습니다. 완벽한 국제학교 환경이었죠. 여기는 프랑스 교육 과정을 따르지만 한국어 교육도 병행합니다. 학교 시설은 최신식이었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안전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 질문에 교장 선생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건이 심각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에게 매우 안전한 나라예요. 점심시간, 저희는 학교 근처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언니, 여기 좀 봐요. 학원가예요. 건물마다 다양한 학원의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등.
한국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가요? 네, 대부분 그래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거리에는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이 3, 3, 5, 5 짝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며. 독일에서는 이 시간에 아이들 혼자 다니지 못하는데 오후에는 주거지를 둘러봤습니다. 한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는데 여기가 UN 빌리지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단지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내부는 공원처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와, 놀이터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로 크고 깨끗한 놀이터가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놀아도 돼요?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와 함께 놀았습니다. Hello, where are you from? 한국 아이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점원이. 와우, 쿨. 언어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한 한국인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세요? 여기는 정말 살기 좋아요.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최고죠. 안전한가요? 당연하죠. 밤에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전혀 걱정 없어요. 저녁이 되어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한국 학교 진짜 좋아요. 놀이터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언니들이 영어도 잘해요. 그날 밤, 베르너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면접 잘 봤어.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고 동료들도 친절해. 정말.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한대. 우리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밝고 편안한 표정.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녁, 저희는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관광객으로 가득한 번화가를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와, 사람 정말 많다. 벨리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번화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아멜리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즐겁게 쇼핑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혹은 친구들끼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정상이야? 당연하지.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니까.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아이들은 새로운 맛에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조금 매워도 괜찮아요. 그때 갑자기 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거리 공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고 우리 아이들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베르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독일에서는 밤에 이런 공연을 하면 위험했을 겁니다. 취객이나 불량배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죠.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명동대성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와, 교회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대성당은 아름답게 조명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저희도 계단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이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나섰죠. 가족이 많네요.
새 쌍둥이. 와, 정말 복 받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많은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가끔 눈총을 받았는데 차별이나 따돌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로 탈러런스 정책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죠. 전문 상담사가 아이들의 적응을 돕습니다. 언어 문제는요? 처음엔 ESL 수업을 받게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평균 6개월이면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죠. 투어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오신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독일 가정이 여러 있어요. 정말요? 네. 다들 잘 적응하고 있어요. 특히 안전한 환경에 만족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더 중시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글로벌 시민을 키우는 게 목표죠. 학교를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이 학교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여기 다니고 싶어요.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할 수 있대요.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후에는 한남동 주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었죠. 여기가 방 3개짜리 3베드룸 아파트예요. 넓은 거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 와, 진짜 좋다. 베르너도 감탄했습니다. 월세가 좀 비싸긴 하지만 회사 지원을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저희는 진지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이사할까? 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일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건 슬프지 않아? 슬프긴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아멜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밤에도 안전한 곳,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우리의 선택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10년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자는 아멜리아가 처음 앉았던 거야? 이 그릇은 우리 결혼 선물이었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모두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리아나, 정말 가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해해. 부럽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특히 아이가 있는 동료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 내가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것 없다. 우리 손녀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끝까지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오겠다고 약속해. 물론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한국에 놀러 오세요. 학교에 이주 소식을 알렸을 때 담임 선생님은 아쉬워했습니다. 새 쌍둥이가 떠나면 정말 섭섭할 거예요. 선생님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친구들한테 한국 사진 보여줬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짐을 싸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글이 많지 않다는 것. 가족 앨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송별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아이들 친구 가족들이 모였죠. 리아나, 베르너, 정말 잘 될 거야. 한국에서도 연락하자. 우리도 놀러 갈게. 다들 아쉬워했지만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이웃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가 떠나는 걸 보니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잖아. 출국 전날 밤, 저희는 마지막으로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예요? 응. 내일이면 새로운 집이 생길 거야. 거기서는 무서운 일 없겠죠?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공항 가는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독일이 저희를 아쉬워하는 것 같았죠. 짐은 다 챙겼고 여권은? 애들 좋아하는 곰인형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의 세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려요? 11시간 정도야. 와, 정말 멀구나. 하지만 도착하면 이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이 배웅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형식적인 보안. 이것도 이제 추억이 되겠죠? 엄마,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빛 독일 하늘. 언젠가는 그리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떠날 때였습니다. 안녕, 독일.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한국 간다. 11시간의 비행,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에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엄마, 벌써 도착했어요? 응, 이제 한국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 우와, 정말 크다. 착륙 후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일 때문에 오래 있을 거예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짐을 찾고 나오니 여동생이 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 가족 환영해요. 언니, 애들아. 재회의 기쁨도 잠시. 공항을 나서자 한국의 아침 공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공기가 다르네. 습하지. 여름이니까.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엄마, 한글이 정말 많아요. 버스들이 다 깨끗해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여동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써. 하지만 치안 때문은 아니야.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불안했거든요. 회사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비스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와, 바닥이 따뜻해요. 온돌이야.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바닥이 차가웠는데 짐을 대충 풀고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깨끗하다였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건물들이 잘 관리되어 있었죠. 엄마, 여기 정말 깨끗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새 쌍둥이세요? 네. 아이고, 예쁘다. 복 받으셨네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다들 친절, 봐, 저기 다른 가족들도 있잖아. 밤 9시인데도 많은 가족들이 한강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르너 역시 회사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오늘 한국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했어? 회식. 한국 특유의 문화. 다 같이 저녁 먹고 친해지는 거?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점차 그 효율성과 실용성에 감탄하게 되었죠. 한국 아파트는 정말 똑똑해요. 공간 활용이 대단해. 독일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여동생 가족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언니, 정말 잘 적응했네. 너 덕분이야. 아니야, 언니가 용기 있게 결정한 거지?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항상 밝고 활기찼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 생일 파티 초대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도 돼요? 엄마, 학교에서 캠프 간대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학원에서 돌아오는 것도, 친구들과 편의점에 가는 것도, 주말에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었다. 엄마한테 혼자 갔다 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했다. 한국은 정말 좋다. 무서운 아저씨도 없고 나쁜 형들도 없다. 나는 한국이 좋다. 7살 아이의 일기였지만 저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집이었죠.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곳,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곳,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곳. 기적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독일을 뒤로하고 한국에 정착한 리아나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도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들의 안전. 그것을 찾기 위해 10,000km 이상을 날아온 한 가족의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바로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요? 리아나 씨의 말처럼 때로는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리아나 가족은 서울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 쌍둥이는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밝게 성장하고 있으며 부부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불안하게 조심해라는 말 대신 재미있게 놀다 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이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적어도 매일 밤 평온하게 잠드는 세 딸의 얼굴을 보면 그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이 감동적인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가족의 용기 있는 이주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한국의 치안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